한국인이면 당장 나가세요.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이 매장을 찾은 아시아인들의 국적을 확인한 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들을 내쫓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한국인 차별 행위는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는 수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반한 정서는 태국 관광업계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받지 않는 가게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많은 업소들이 폐업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태국 경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태국 정부는 전 세계 관광산업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독일의 한 여성 기자가 이 놀라운 상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과 태국 관광산업의 충격적인 차이, 그 현장을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 밀러예요.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32살 독일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동아시아의 두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태국의 충격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언론가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독일의 대표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의 편집장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현재 ARD 방송국 뉴스국 국장이세요. 어릴 때부터 저녁 식탁에서는 늘 그날의 뉴스와 사회 이슈가 대화의 주제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독일의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슈피겔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실 전 꽤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까칠하달까요? 동료들은 절 독일제 돋보기라고 부르곤 했어요. 작은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성격 덕분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탐사보도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동아시아 특파원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엠마, 자네라면 그쪽의 관광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저널리스트라면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전 도전을 결심했어요. 첫 취재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죠. 당시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우연히 한국관을 방문했다가 깔끔한 전시와 체계적인 운영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떠난 한국행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관광 서비스인가요?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도 가봤지만 이런 수준의 효율성과 친절함은 처음이었죠. 입국장에서 수함을 찾는 곳까지 가는 동선도 완벽했고 안내 표지판은 외국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제가 잠시기를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직원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죠. 완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는데 그 친절함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철도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고 차량 내부는 깨끗하기가 마치 방금 개통한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를 해줬고 역마다 있는 키오스크에서는 독일어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묵은 호텔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달랐죠. 웰컴 투 서울 미스 밀러. 제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하는 프론트 직원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도 제 성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말이에요. 객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완벽한 청결 상태는 기본이고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 없는 완벽함까지. 특히 감동받은 건 디지털 서비스였어요. 룸키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객실 내 모든 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죠.
조명, 에어컨, 커튼까지 전부요. 심지어 룸서비스도 앱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 관광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서울 시내 관광은 또 어떻게요? 지하철은 마치 지하의 궁전 같았어요. 독일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안전바도 없는 역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음식점들의 서비스도 충격적이었어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은 이제 유럽에서도 흔하지만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 버튼이나 물수건을 제공하는 섬세함은 처음 경험해봤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팁 문화예요. 팁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정중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관광지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경복궁 같은 고궁은 물론이고 남산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현대적인 명소들도 완벽한 관리 상태를 자랑했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청결했고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으며 안내원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였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만 하면 무료로 외국어 가이드와 함께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사실 전 아시아 하면 약간은 혼란스럽고 덜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오히려 독일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거기에 정이 넘치는 따뜻한 서비스 정신까지 더해져 있었고요. 취재를 위해 만난 한국관광공사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최첨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죠. 이 말이 한국 관광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이주가는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깨졌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적 편견도 사라졌죠. 이제 남은 건 이 놀라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일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죠. 제가 곧 이 완벽한 관광 시스템의 정반대 사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요. 바로 태국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 취재지인 태국으로 향했어요. 사실 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죠.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이라면 한국 못지않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방콕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조각 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화장실은 또 어땠을까요?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바닥, 휴지통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들. 인천공항의 깔끔함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입국 심사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줄을 서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새치기를 했고 직원들은 그저 무심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제가 질서를 지키려 하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심사관은 영어로 된 간단한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직원을 불러와야 했죠. 웰컴 투 타일랜드라고 적힌 현수막이 왠지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환영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관광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만이 가득했거든요.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갔고 수화물이 나오는 순서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30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제 캐리어를 받았는데 어떤 충격 때문인지 모서리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항의를 하려 했지만 담당 직원은 찾을 수도 없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잡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었어요. 미터기를 켜달라고 요청하자 기사는 고정요금을 고집했고 그 금액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일반적인 요금의 3배나 되는 바가지 요금이었어요. 더욱 황당했던 건 이게 불법이라는 걸 경찰도 알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방콕 시내의 첫인상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보도블록은 깨져 있었으며
전선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한국에서 봤던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음식을 만지는 손으로 돈을 만지고 그 손으로 다시 음식을 만지는 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약한 건 분명 4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은 유니폼이 구겨진 채로 근무하고 있었고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큰 소리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호텔에서 경험했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체크인 과정은 더욱 황당했어요. 예약 확인에만 20분이 넘게 걸렸고 객실 키는 실제 금속 열쇠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스마트폰 앱은커녕 카드키조차 없었죠.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렸고 복도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방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한 카펫, 먼지 쌓인 창틀, 얼룩진 벽지. 화장실은 더 심각했어요.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고 샤워부스의 실리콘은 곰팡이로 까맣게 변해 있었죠. 한국의 호텔에서 봤던 반짝이는 청결함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현지 여행사들과의 미팅에서는 아무도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담당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다며 웃더라고요. 관광지 취재는 또 어땠을까요? 유명 사원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바가지 요금 요구가 시작됐어요. 외국인은 내국인의 10배가 넘는 입장료를 내야 했죠. 더 놀라운 건 이게 공식 요금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복궁에서는 내외국인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관광지 내부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화장실은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청결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안내판은 대부분 태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안내판은 오타투성이의 문법도 엉망이었죠. 한국의 관광지에서 봤던 세련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기념품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물건을 구경만 해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구매를 강요했고 가격은 흥정을 해야 했죠. 처음 부르는 가격의 3분의 1까지도 깎이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관광산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식당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유명 현지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메뉴판의 가격이 태국어와 영어로 달랐어요. 영어 메뉴의 가격이 2배는 비쌌죠. 이유를 제기하자 직원은 태연하게 이건 관광객용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식당들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취재를 위해 만난 현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관광객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시간이나 청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죠. 발전을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태국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어요. 어째서 같은 아시아권인데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아직 몰랐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태국의 관광업계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였죠. 태국의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한국과 태국의 관광산업을 더 자세히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취재기자로서 단순한 인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양국의 주요 관광지, 호텔, 식당들을 직접 방문하며 꼼꼼히 기록을 남겼어요. 먼저 호텔 서비스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의 호텔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묵었던 서울의 한 호텔은 체크인할 때부터 남달랐죠. 예약했던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독일 기자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독일어로 된 서울 관광 가이드북까지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저희 호텔의 자부심입니다. 라는 매니저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반면 방콕의 호텔은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체크인할 때마다 예약 내역을 못 찾아서 30분씩 기다려야 했고 룸서비스를 시키면 주문한 메뉴가 다르게 오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한 번은 수건을 추가로 요청했더니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죠. 그것도 결국 제가 직접 프론트에 가서 받아와야 했어요.
식당 문화는 더 큰 차이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식당들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대기 시스템부터가 완벽하죠. 웨이팅이 있는 식당은 모바일로 예약하고 순서가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주문도 키오스크나 QR코드로 할 수 있어서 언어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모든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태국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유명 식당은 그냥 가서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은 찢어져 있거나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음식 설명은 태국어로만 되어 있었죠. 알레르기 표시요? 그런 건 꿈도 못 꿔요.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직원이 그냥 드셔보고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비교해 볼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환승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역사 내 화장실이었어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호텔 화장실만큼이나 깨끗했거든요. 반면 방콕의 대중교통은 한숨이 또 나오네요. BTS 스카이트레인이나 MRT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이용하지 못해요. 대신 미니밴이나 오토바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또 얼마나 위험한지. 한 번은 미니밴을 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운전기사는 과속에 급정거를 반복하더라고요. 관광지 관리 시스템의 차이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경복궁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입장권 구매부터 안내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문화해설사들은 완벽한 외국어 실력을 자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옷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복의 역사와 특징까지 설명해주면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반면 방콕의 왕궁은 또 한숨이 나오네요. 입구부터 호객꾼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가이드 필요하세요? 싼 값에 해드릴게요. 하면서 달라붙는데 알고 보니 다 무자격 가이드더라고요. 공식 가이드는 비싸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런 무자격 가이드를 이용한다고 해요. 안내판은 대부분 훼손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예요. 안전관리도 천지 차이였어요. 한국의 관광지는 어디를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았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하지만 방콕은 저녁만 되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서도 관광객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런 일은 흔해요. 조심했어야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서비스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엄청났어요. 한국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외국어는 기본이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배운다더라고요. 관광은 곧 문화교류라는 한 호텔 매니저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태국은 서비스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관광객이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죠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한 번은 호텔 직원이 손님 앞에서 하품을 하길래 주의를 주니까 피곤하면 하품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되려 의아해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관광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차이가 곧 폭발할 거대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줄은요. 제가 태국의 관광산업 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펴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SNS에 태국 현지 상점들이 앞다투어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걸어두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자주 가던 현지 식당에도 그런 팻말이 걸렸거든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장 취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건 식당이었어요. 독일 기자라고 밝히자 주인은 경계하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한국 관광객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청결을 요구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라고 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바라요. 이건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게 왜 문화 무시가 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태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정서라는 거였어요. 마사지샵 업주와의 인터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예약 시간에 정확히 오라고 해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그때 시작하면 되는데 왜 자꾸 시간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호텔 업계 사람들의 반응은 더 어이없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항의해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란 게 청소가 안 된 방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는 할 말을 잃었죠. 현지 여행사 직원과의 대화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인들은 돈을 적게 써요.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정당한 가격에 정확한 거래를 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히려 불투명한 가격 책정이 문제 아닌가요? 태국 관광청의 한 관계자와 만났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기는 힘들죠. 이건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태도였어요. 한 마사지샵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불법으로 일했어요.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왜 우리를 막는 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냐는 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으로 일하는 게 쉬워요. 이런 태도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반응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관광업계 관계자들도 취재해봤죠. 놀랍게도 한국의 반응은 무척 차분했어요.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은 태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행 티켓을 취소하는 승객들에게 위약금 없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SNS에는 오히려 태국 경제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바란다 같은 성숙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태국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문화 차이는 정말 문화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발전을 거부하는 변명일까요? 더 깊이 취재해보니 이건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었어요. 태국 관광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거였죠.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조차 문화 침해로 치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관광산업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태국 정부가 뒤늦게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관광객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결국 태국 관광업계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방콕의 밤거리를 걸으면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으니까요.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호텔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 모든 게 감정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보이더라고요. 일부 젊은 사업가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일지는 글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태국의 관광 수입 급감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조식 뷔페도 한산하기 그지없네요.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늘 북적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며칠 전 저는 이 사태에 대한 현지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방콕의 유명 관광지들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쇼핑몰은 텅 비어 있었고 거리의 노점상들은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이 떠난 뒤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호텔리어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국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했죠.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예요. 드디어 이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일부 젊은 사업가들이 뉴 태국 관광 이니셔티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들의 목표는 한국의 선진 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거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태국만의 방식으로요. 라는 그들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방콕의 한 부티크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았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시작했고 디지털 예약 시스템도 도입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입소문을 타고 서구권 관광객들까지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식 서비스는 이제 세계적인 스탠다드예요 라는 호텔 매니저의 말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태국 관광청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태국 관광서비스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해요. 한국의 관광 품질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관계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요. 여전히 많은 상인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벤 코리아 운동의 여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대로 잘 해왔어요. 라는 고집스러운 목소리도 여전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관광 서비스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한 청년의 말에서 저는 태국 관광업의 미래를 보았어요. 최근에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서비스 교육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한국의 호텔 체인들이 태국 현지 직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협력의 손길에 태국 관광업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도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이에요. 한국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태국만의 디지털 관광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QR코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하고 관광지 정보도 디지털화하고 있죠. 최근에는 한태국 방송에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태국 관광업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라는 내레이션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태국 관광산업을 바꿔놓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거죠.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그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서비스를 보면서 태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기사의 결론은 이래요. 태국의 관광산업이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태국 청년의 말을 끝으로 이 긴 취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관광산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